당신은 콘스탄티노폴리스 근교의 한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젊은 수녀입니다. 1860년 아침 기도가 막 끝났을 때 기독교 공동체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그 소리가 들립니다. 수도원 정문으로 다가오는 묵직한 발걸음, 터키어 고함이 초마다 더 커집니다. 성당 너머로 원장 수녀가 당신과 눈을 마주치고 두 사람은 곧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기도와 헌신과 성스러운 봉사의 세계는 역사가들이 적절한 표현을 찾느라 수십 년을 보냈을 정도로 끔찍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스만 통치 아래에서 그리스도교 수녀들이 겪은 대우는 제국사에 의도적으로 감춰진 장 가운데 하나를 이룹니다. 오스만의 탄압 중 다른 면들은 학계의 조명을 받아왔지만 종교 여성에 대한 표적화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고, 수도원 담장 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을 이해하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계속하기에 앞서 우리가 다루는 범위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1453년부터 1924년까지 소아시아의 기독교 인구는 20%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점진적인 인구 변화나 자발적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대다수 무슬림 주민이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연속된 새 오스만 정부가 시행한 계획적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기독교 성직자에 대한 조직적 박해는 오스만의 정복 직후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보편 총대주교 11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거의 100명의 주교와 수천 명의 사제와 부제, 수도사가 희생되었음을 전합니다. 15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재임 중 자연사한 총대주교는 드물었습니다. 강제 사임과 유배, 교수형과 수장, 독살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 제도권 권위를 분쇄하려는 포괄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남성 성직자들이 끔찍한 박해를 겪었음에도 오스만의 체계적 학대가 최우선으로 겨냥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구분은 수녀와 여성 종교인 그리스도교 봉사에 삶을 바친 여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실용적이면서 심리적이었고, 기독교 공동체에 최대한의 파괴를 가하는 동시에 오스만 병사와 관리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비무슬림에 대한 오스만의 법적 틀은 체계적 학대가 뿌리내리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슬람법 아래 열등한 법적 지위를 지닌 딘미로 취급되었고, 법정에서 그들의 증언은 무슬림 증언보다 가벼이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법적 불평등 때문에 특히 수녀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기소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당시 유럽 영사보고에는 1894년부터 1924년 사이 기독교인을 강간하거나 납치하거나 노예화한 혐의로 처벌받은 무슬림의 사례가 없다는 진술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수녀에 대한 표적화는 오스만 확장 정책 속에서 여러 전략적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종교 여성은 공동체의 영적 핵심을 이루며 교사이자 치유자이자 도덕적 권위자로 기능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계획적 모욕과 학대는 기독교 사회 전반에 심리적 충격파를 퍼뜨렸고, 그리스도교 삶의 가장 성스러운 영역조차 오스만 권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함을 과시했습니다. 과정은 보통 정보 수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스만 행정은 영토 전역의 수도원과 수녀원을 촘촘히 파악하며 수녀 수와 대략적 연령, 경제적 자원을 문서화했습니다. 이 정보는 공격이 심리적 효과와 물질적 전리품을 모두 극대화하도록 기획하는 데 쓰였습니다. 오스만 군이 수도원이나 수녀원을 표적으로 삼으면 도주는 봉쇄하고 건물을 에워싼 다음 은닉된 귀중품을 체계적으로 수색했으며, 거주자들은 연령과 효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연로한 수녀들은 실질적 용도가 없다는 이유로 즉시 처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젊은 종교 여성들은 전혀 다른 운명을 맞았습니다. 포획 직후 곧바로 전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녀복은 벗겨지고 서원은 강제로 포기시켰으며 그리스도교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기 위한 절차가 뒤따랐습니다. 머리카락은 깎였고 세례명은 터키식 이름으로 대체되었으며 종교 교육과 체계적 성적 폭력이 결합된 강제 개종 의식을 치렀습니다. 오스만 기록에는 대도시마다 포획된 기독교 여성, 특히 수녀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 시설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시설은 관료적 효율로 움직였고 심리적 저항을 무너뜨리는 표준 절차를 갖춘 채 각종 제국 봉사에 배치할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건물에는 포획된 수녀의 시장 가치와 최적 배치를 가늠하는 신체 검진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시행된 번식 프로그램은 오스만식 체계적 학대 가운데 가장 계산적인 측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포획된 수녀에게 의도적으로 임신을 강요해 노예 신분을 물려받는 아이를 낳게 하여 인간 재산의 재생 가능한 공급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의학 문헌은 임신한 포로의 건강을 관리하는 지침을 수록했고 그 어조는 가축 관리에 쓰이는 임상적 거리감을 닮았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내재된 심리전은 과장할 수 없을 정도로 크었습니다. 수녀를 공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군사적 정복보다 더 효과적인 무기가 되어 기독교 저항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공동체가 가장 존경받는 종교 인물이 체계적 수모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면 기독교 사회를 지탱하던 사회적 결속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외교 문서에는 제국 전역에서 이러한 만행이 체계적으로 벌어졌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의 프랑스와 영사들은 마론파와 네스토리우스파, 그리스도인에 대한 범죄, 수녀 강간과 납치, 수도원 약탈, 성직자 살해, 종교 여성의 공개적 모욕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남겼습니다. 이 보고들은 정규군과 불규칙 부대가 뒤섞여 교회와 수녀원을 약탈하고 이슬람으로의 강제 개종을 시행했다고 전합니다. 이 체계를 떠받친 경제적 유인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 피드백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수녀로 분류된 포획 여성은 순결성과 교육 수준 때문에 오스만 노예 시장에서 높은 값을 받았고 이는 기독교 종교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습격에 재정적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직적 학대는 제국 확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수익 사업으로 굴러갔습니다. 이러한 작동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 시설은 오스만 사회가 기독교 종교 여성을 체계적으로 착취하는데 얼마나 의존했는지 드러냅니다. 주요 도시마다 수녀와 종교 여성을 처리하는 전용 센터가 있었고 브루사와 아드리아노폴의 유적에서는 특수한 방과 배수 시스템, 구속 장치가 남은 기단이 확인되어 공업 규모의 인적 처리라는 불길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시설은 수십 년간 끊임없이 운영되며 수천 명의 종교 여성을 통과시켰고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제거하고 제국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표준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선발 절차는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16세기 오스만 군사교범은 포획된 수녀를 평가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고 연령이 최우선 요소였으며 16세에서 30세 사이의 여성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녔습니다. 신체 상태와 교육 수준, 언어 능력은 제국 위겐의 배치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상류 가문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이는 터키 관습과 이슬람 실천에 관한 집중 교육을 받았고 그 외는 육체 노동이나 병참 지원 업무에 배정되었습니다. 강제 개종 의식은 심리적 파괴를 완결하려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기독교의 성스러운 전통 위에 오스만의 권능을 과시하는 공개적 연출이었습니다. 수녀들은 서원을 공개적으로 취소하도록 강요받았고 성물을 모욕하거나 과거의 성서를 태우게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거부하면 시장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당시 기록은 종교적 개종의 도구로 성폭력이 체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합니다. 오스만 법학자 일부는 기독교 수녀에 대한 성적 정복을 불신앙에 대한
영적 승리로 해석하는 신학적 정당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기강해이한 병사들의 난폭함이 아니라 종교 권위의 비호 아래 관료적 정밀도로 시행된 제도화된 정책이었습니다. 제국 곳곳의 번식시설은 오스만 착취의 계산된 본성을 드러냅니다. 포획된 수녀는 임신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재생산 목적에 맞게 건강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특수구역에 수용되었습니다. 오스만 의료 실무자들은 이러한 집단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을 발전시켰고 그 혁신은 인도주의가 아니라 경제성에 복무했습니다. 강제적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성별과 신체적 특성에 따라 예정된 운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재능 있는 사내 아이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분리되어 군사제도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여자아이는 향후 번식 인력이나 가사 노동력으로 선별되었습니다. 분리 과정은 의도적으로 외상을 유발하여 실용적 목적과 심리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했고 어머니를 감금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초기 포획지에서 처리센터로 수녀를 이송하는 네트워크는 놀라운 효율로 작동했습니다. 제국의 주요 도시를 잇는 노선에는 특수 중간 거점이 설치되어 장거리 이동 동안 인적 화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 수용과 의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종교 포로 운송에 맞게 개조된 선박에는 수주간 항해 동안 생존율을 맞추도록 계산된 통풍 설비가 마련되었습니다. 포획된 수녀의 처우를 규율한 법적 틀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오스만 당국의 해석 아래 이슬람법은 기독교 여성 포로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권을 부여했고 성폭력을 범죄가 아니라 재산권의 행사로 다루었습니다. 강제 결혼의 원리는 조직적 강간을 장려하는 틀이 되었고 정복지의 종교와 문화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했습니다. 오스만 문서 보관소에 남은 방대한 자료는 이러한 체계적 학대가 제국 문화 속에서 얼마나 일상화되었는지 보여줍니다. 행정문서는 기독교 수녀의 포획과 처리 과정을 조세 징수나 병참 관리와 같은 세목으로 다루었습니다. 비단과 향신료와 나란히 인적 화물을 기재한 대장은 종교 여성의 완전한 상품화를 증언합니다. 시설에서 구사된 심리 조작 또한 물리적 통제만큼 체계적이었습니다. 포획된 수녀에게 가족이 살해되었다고 고지하고 수도원이 파괴되었다는 위조 증거를 보여주며 과거의 삶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시켰습니다. 희망의 계획적 소거는 저항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기본적 정서 욕구를 위해 감금자에게 의존하게 했습니다. 생존한 기독교 공동체에 미친 파장은 오스만 전략가들의 의도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에 대한 체계적 모욕을 목도한 마을들은 오스만 군이 지평선에 나타나기만 해도 저항 없이 항복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수녀를 표적으로 삼는 제국의 악명은 기독교 인구의 의지를 꺾는 데 있어 군사 기술보다 효과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체계에서 나온 번식 프로그램은 초기 정복 이후에도 지속되는 세대적 착취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포획된 수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신분을 이어받았고 추가 군사 원정 없이도 재생 가능한 인적 자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런 다세대적 구조는 제국의 이해에 봉사하는 영구적 하층을 만들었습니다. 정책을 이끈 계산은 잔혹하리만큼 냉정했습니다. 오스만 행정은 처리시설 대비 포획 수녀의 최적 비율을 산정했고 번식 집단을 유지할 임신율을 계산했으며 인신 매매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격 구조를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증오에 휩쓸린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고통을 수식으로 환원한 냉철한 경영이었습니다. 드물게 발생한 저항은 다른 포로들을 공포로 길들이기 위한 처벌로 맞받아쳤습니다. 도주를 시도하거나 감금자에게 위해를 가한 수녀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구덩이에 생매장 당할 수 있다고 오스만 법전은 명시했으며 처형장 유적에서는 고통을 길게 끌도록 치수가 계산된 석조 구멍이 확인되어 다른 수감자들에게 공개 경고로 기능했습니다. 이 작전의 체계성은 막대한 기반시설 투자를 필요로 했고
기독교 여성의 착취가 오스만 제국 전략의 중심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제국은 전용 건물을 세우고 운송망을 구축하며 포획된 종교 여성을 관리할 행정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이는 범죄자 주변부가 벌인 일이 아니라 4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제국의 경제와 사회 구조를 형성한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기록 보관소는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역사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중매체가 낭만화한 오스만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때 성스러운 봉사의 삶이 체계적 공포로 바뀌기까지 채 5분도 남지 않았던 그 콘스탄티노폴리스 수녀를 기억해야 합니다. 웅장한 건축과 군사 혁신의 이면에는 의도적으로 역사에서 지워진 수많은 기독교 여성의 고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야만도, 중세 전쟁의 혼란도 아니었습니다. 4세기 이상 공업적 정밀도로 작동한 조직되고 관료화된 착취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기독교 공동체의 체계적 파괴 위에 번영과 영토 확장을 구축했고, 종교 여성은 공동체 전체의 정신을 꺾기 위한 계산된 잔혹의 최우선 표적이었습니다. 행정 기록과 외교 보고, 고고학 유적에 새겨진 증거는 학계가 대체로 외면해 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제국의 필요에 인간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바꾸는 정책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침묵했고 정체성은 지워졌으며 인류성은 오스만 대장의 숫자로 축소되었습니다. 오스만 통치하 수녀들이 겪은 일은 조직적 종교 박해의 역사에서 가장 의도적으로 숨겨진 장 가운데 하나를 구성합니다. 인간의 존엄이 협상 가능한 것으로 전락하고 고통이 국가의 정책이 되는 순간,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직시하려는 용기를 가진 이들을 위해 진실은 새 대륙의 먼지 낀 문서 속에 남아 있습니다.